화려한 연회와 예고된 죽음. 홍콩의 심장부가 멈춰 선 듯했다. 화려함과 번영으로 가득했던 이 도시의 활기 넘치는 리듬이 어느 순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23년 초 홍콩의 유명 모델이자 상류층의 총아 에비 초이가 끔찍한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모델을 넘어 부와 명성, 그리고 잔인한 비극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비극이 시작되기 전 홍콩의 자선연회장은 여느 때처럼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황금빛이 쏟아져 내리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감미로운 오케스트라 선율과 뒤섞였다.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사람은 단연 에비 초이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유명 레스토랑 체인 창업자의 아들인 남편 크리스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에비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했다. 마치 모든 것이 덧없는 행복에 불과하며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잔잔한 바다처럼 느껴졌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에비는 크리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크리스는 별 의심 없이 그녀를 보냈다. 그녀의 목적지는 파티장의 구석진 곳,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에비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과거의 어둠을 상징하는 인물, 요트 대여 회사 직원 램슌이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음흉하고 차가웠다. 에비는 그를 경계하며 다가섰다. 그는 에비를 보며 낮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분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게임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에비. 당신이 가진 것을 돌려줄 시간입니다. 그의 말은 끓는 물을 들이부은 듯 에비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램슈는 홍콩 암흑가의 전설적인 인물, 쌍권총 왕이라는 결명을 가진 조직의 보스 판롬반느 오른팔이었다. 그가 에비를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자 예고된 파멸이었다. 램슈는 에비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은밀하게 연루된 거대한 돈 세탁 작전의 핵심 근거지였다. 에비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가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 그리고 두 번째 결혼까지도. 그녀가 사랑했던 두 남자는 사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였던 것이다. 람존이 사라진 후 에비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를 비추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에서 에비는 다가올 운명을 예감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삶은 이제 막을 내리고 피로 물든 새로운 장이 시작될 참이었다. 영충청, 과거의 악마와 운명적인 만남. 화려한 연회장에 숨막히는 공기를 뒤로하고 에비는 차에 올랐다. 그녀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람준이 건넨 종이 쪽지에 적힌 주소.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가 묻혀있는 무덤이자 그녀의 미래를 집어삼킬 지옥의 입구였다. 차는 홍콩의 번화가를 벗어나 구룡이 어둡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골목은 마치 그녀의 불안한 심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조재성 울라. 골목의 가장 깊은 곳, 낡고 허름한 창고 앞에 검은색 밴이 서 있었다. 문이 스르륵 열리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밴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애비는 그의 실루엣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 알렉스 콩, 그 아이의 잉긋남대요. 이러다 난진, 애비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이야, 알렉스? 남주는 왜? 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렉스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더 이상 이 게임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 이 모든 건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알렉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탐욕이 번득였다. 그는 애비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애비의 재산이 사실은 그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애비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접근한 악마였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강왕촌청.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거야. 애비는 소리쳤다. 당신은 이미 내 인생을 망쳤어. 함도아존청. 알렉스는 비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이 결혼했던 모든 남자들은 당신을 통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줄 통로에 불과했어. 크리스, 그도 마찬가지야. 그는 당신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는 그 대가로 그의 사업을 통해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만들었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 애비. 당신은 우리의 돈 세탁 인형이었던 거야. 그의 말은 애비의 심장을 찢어 발겼다.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관계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알렉스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당신의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 가족의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침묵해야 해.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알렉스는 애비를 거칠게 밀치고 밴에 올라탔다. 밴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애비는 차가운 골목길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 그녀의 앞에 남은 것은 오직 피로 물든 복수급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신의 경고를 떠올리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판 샤오싱에게 전화했다. 샤오싱, 나 좀 도와줘. 나는 지금 정말 위험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절친한 친구의 마지막 경고, 애비는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전화기를 귀에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샤오싱, 나 좀 도와줘. 나는 지금 정말 위험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판 샤오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애비,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샤오싱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쌍권청 왕이라 불리는 암흑가 거물의 딸이었고 홍콩 연예계와 범죄 조직을 잇는 은밀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애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방금 알렉스를 만났어. 그는 나 이용하고 있었어. 내 모든 재산은 그들의 돈 세탁 작업의 일부였대.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고 해. 애비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샤오셴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애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윽고 샤오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애비, 내가 왜 너에게 경고했는지 알아? 우리 아빠는 알렉스의 가족과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어. 그리고 최근 그들은 아빠에게 너에 대한 계획을 언급했어. 그들은 너를 없애려고 해. 영원히.
이 말은 애비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친구조차도 그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왜 나야? 나는 그저 돈 세탁의 통로였을 뿐이잖아. 애비는 절규했다. 그게 문제야. 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너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거대한 위험이야. 그들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어. 샤오셩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애비, 듣고 있지. 당장 홍콩을 떠나. 비행기든 배든 뭐든 상관없어. 이 시간부로 너의 모든 친구와 가족은 위험해질 수 있어. 알렉스의 가족은 널 찾아낼 거야. 그들은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샤오셩의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애비는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 존재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그들은... 애비는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쏟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하지만 먼저 너부터 살아야 해. 애비,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라지는 것뿐이야. 절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 특히 크리스에게는. 샤오셩은 애비가 크리스에게 의지할 것을 경고하며 그 역시 이 모든 음모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전화가 끊겼다. 애비는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 소리는 텅 빈 골목길에 메아리쳤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애비는 공포에 질려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알렉스의 가족이 벌써 그녀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미 패배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앞에 남은 것은 차가운 죽음뿐이었다. 차오지냐 해녀녀. 운명적인 하굣길. 죽음의 덫. 칠찬나.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아파트에서 홀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샤오셩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장 홍콩을 떠나.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까 생각했다. 하지만 문득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없었다.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없었다. 알렉스 가족의 마수는 이미 그녀의 아이들에게까지 뻗어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광코킷, 알렉스의 형이자 그녀의 운전기사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가 알렉스 가족의 음모에 깊숙이 가담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킷, 오늘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줘.
애비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광꽃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부탁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기묘하게 들렸다. 네, 누나. 평소처럼 복시 15분에 가겠습니다. 오후 2시 15분, 애비는 집 앞에 대기 중인 7인승 미니밴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광코킷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애비는 애써 긴장된 마음을 숨기며 차창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차가 학교가 아닌 외진 도로로 접어들자 그녀의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 길은 학교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 애비는 불안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광코킷은 룸미러를 통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누나, 잠시 들를 곳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입니다. 차가 랑록 입구 근처의 외진 길가에 멈춰섰다. 그때 길가에 서 있던 또 다른 차량의 문이 열리고 알렉스가 거침없이 미니밴에 올라탔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함께 지독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애비에게 검은색 마대자루를 던져주며 비웃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 너는 도망치려 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순 없어. 애비는 공포에 질려 손에는 묵직한 둔기가 들려 있었다. 애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팔다리를 붙잡고 마대자루에 우겨 넣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자동차 시동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다. 두 남자는 애비가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뒷좌석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차를 몰았다. 그들의 미니밴 뒤로는 또 다른 흰색 7인승 미니밴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 차에는 광카오, 알렉스의 아버지이자 주모자, 그리고 어머니, 리 슈이헝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고 이제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광코킷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부모님의 차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모두 한 통속이었다. 그리고 애비는 그들의 돈을 향한 탐욕에 희생된 마지막 재물이었다. 차는 테포이 웨메이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채 오직 죽음의 냄새만이 감도는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잔혹한 연극의 무대였다. 죽음의 집, 지옥의 문. 7인승 미니밴은 홍콩 외곽의 테포 류메이 마을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외딴 마을은 인적이 드물었고 바람 소리만이 으스스하게 들려왔다. 차가 멈춰선 곳은 낡고 허름한 3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다.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것을 거부하는 듯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알렉스의 아버지 광카오가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임대한 곳이었다. 광코킷과 알렉스는 애비가 든 마대자루를 끙끙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그때 집 안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다. 광카오와 리슈영 부부가 섬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광카오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득였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둔기가 들려 있었고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아들은 애비가 든 마대자루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애비는 끔찍한 악취를 맡았다. 그것은 단순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핏물이 섞인 새 비린내와 알 수 없는 부패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방수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전기톱, 고기 분쇄기, 식칼, 망치 등 온갖 잔인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검은 비닐봉투 해치하기 위한 작업장이었다. 애비는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그녀의 몸은 마대자루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마대자루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광카오는 그런 애비를 내려다보며 끔찍하게 웃었다. 걱정 마라, 며느라가. 아버지는 예전부터 이런 일에 익숙했단다. 경찰이었을 때 나는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이런 시체들을 수도 없이 봤지. 이 집은 완벽한 범죄를 위한 최적의 장소야. 광카우의 말은 애비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듯 눈빛에 광기를 드러냈다. 그는 경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고 약자들을 잔인하게 유린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지금 이 순간 애비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깨달았다. 광카오는 두 아들에게 애비를 마대자루에서 꺼내라고 지시했다. 애비는 마대자루에서 벗어나자마자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4명의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알렉스 가족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나? 알렉스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기고 조용히 사라진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애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절대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들에게 영원히 저주를 퍼부을 거야. 애비의 절규에 광카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들고 있던 둔기를 치켜들었다. 그럼 네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가야지. 그때 집 밖에서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애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누군가 그녀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지만 알렉스 가족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해체하는 데 익숙한 것처럼 행동했다. 광카오는 둔기를 내리쳤다. 애비의 비명소리는 집안의 두꺼운 벽과 방음장치에 가로막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이 끔찍한 밤, 롱메이 마을의 한 낡은 집에서 한 인간의 삶은 탐욕에 의해 잔인하게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직 지옥의 피냄새만이 가득했다. 메디나로 물든 연회, 인간의 해체. 롱메이 마을의 외딴 집안은 이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애비의 비명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고 핏빛 성광만이 어둠 속을 가로질렀다. 광카우의 둔탁한 타격과 함께 애비의 몸은 무자비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방수포 위로 붉은 피가 강처럼 흘러내렸다. 광카우는 마치 도살장에 숙련된 백정처럼 핏빛 눈을 빛내며 잔인한 작업을 이어갔다. 그는 예리한 식칼을 들고 인간의 몸이 아닌 한낱 고기 덩어리를 다루는 듯한 솜씨로 애비의 몸을 부위별로 분리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는 과거 경찰관이었을 때 배운 해부학 지식을 끔찍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바킷, 서둘러. 우리가 할 일이 많아. 광카우가 차갑게 지시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애비의 몸을 부분적으로 절단했다.
그는 과거 애비와 다정한 사진을 찍으며 친구라고 불렀던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잊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이 오직 이 끔찍한 작업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루함만이 서려 있었다. 한편 알렉스는 고기 분쇄기를 들고 핏빛 범벅이 된 기계 앞에 섰다. 그는 애비의 몸 일부를 분쇄기에 넣었다. 기계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붉은 살점과 뼈들이 뒤섞여 덩어리로 변해갔다. 알렉스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은 어떠냐, 애비?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네 흔적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리 수이헝은 이 끔찍한 광경을 태연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애비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부위들을 분류하고 비닐봉투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그녀는 마치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것처럼 꼼꼼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지독한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때 광카오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커다란 냄비를 불 위에 올리고 냄비 안에 여러 종류의 야채와 알 수 없는 붉은 덩어리들을 넣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비의 머리와 갈비뼈였다. 광카오는 마치 요리사처럼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며 중얼거렸다. 이것만 잘 처리하면 아무도 우리가 한 짓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핏자국도 증거도 남지 않겠지.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로울 거야. 집안의 공기는 핏빛 안개로 가득 찼고 고기 끓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알렉스 가족은 이 끔찍한 행위를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진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애비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우리는 위한 도구였고 이제는 그 흔적마저 없애야 할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지옥은 더욱 깊어졌다. 4명의 악마들은 그들의 잔인한 연회에 취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애비의 마지막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훗날 이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지옥의 문은 닫혔고 집안의 끔찍한 비밀은 어둠 속으로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라진 흔적, 되살아난 악몽. 끔찍한 담이 지나고 새벽의 이슬이 룽메이 마을의 낡은 집을 감쌌다. 알렉스 가족은 피로 물든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들은 방수포와 잔인한 도구들을 모두 깨끗이 닦아내고 애비의 나머지 몸을 분리하여 냉장고에 보관했다. 냄비에 끓여낸 애비의 머리와 갈비뼈는 이미 식탁 위에서 핏빛 수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범죄라고 확신했다. 애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잔인한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애비의 남편 크리스는 밤늦도록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평소처럼 애비가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애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크리스는 결국 다음날 새벽 9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애비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을 통해 그녀가 오후 2시 15분 광코킷 운전하는 미니밴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광코킷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애비가 차에서 내린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애비의 행방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일관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경찰은 그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알렉스 가족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통했다고 믿으며 안도했다. 그들은 농메이 마을의 집을 청소한 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다. 광코킷은 다시 운전기사 일을 시작했고 알렉스는 숨어 지내는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때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바로 애비의 친어머니가 경찰에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녀는 밤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암시하는 섬뜩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꿈속에서 애비는 계속해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 뒷산이 있는 곳, 그리고 타이포라는 단어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처음에는 미신이라 치부했지만 애비의 어머니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경찰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꿈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타이포 지역의 부동산 임대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가오가 최근 느메이 마을의 한 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집을 찾아갔을 때 집 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관에서 희미한 피 냄새를 맡았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집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부엌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진실과 마주했다. 냉장고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은 경악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발과 팔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냄비 안에는 피와 살점이 뒤섞인 끔찍한 액체가 끓고 있었다. 냄비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애비의 머리와 몸통이었다. 그 순간 알렉스 가족의 모든 거짓말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애비의 억울한 영혼은 어머니의 꿈을 통해 경찰에게 진실을 알렸다. 이제 그들의 잔인한 행위는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었다. 눈메이 마을의 그 집은 이제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악몽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복으로 물든 집, 되살아난 죽음의 현장. 경찰 특공대가 누메이 마을의 외딴 집에 들이닥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시간이었지만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애비의 어머니가 제공한 단서는 단순한 꿈의 조각이었지만 그것은 경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 인간의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집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핏빛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얼룩덜룩한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벽에는 피튀김 흔적을 지운 자국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부엌에 들어선 형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의 발과 팔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냉장고 안에 냄비였다.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냄비 안에서 끓고 있던 정체불명의 액체가 피비린내와 함께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 냄비 안에는 사람의 두개골과 갈비뼈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잔인하게 훼손된 지옥 그 자체의 증거였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들은 루미놀 시약을 이용해 집안의 모든 곳에서 핏자국을 찾아냈다. 벽, 바닥, 심지어 천장까지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었고
그것은 광카오 가족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애비를 살해하고 해체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또한 현장에서 여러 개의 옷가지, 핏자국이 묻은 둔기,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날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즉시 광코킷, 광카우, 그리고 리수이 헝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경찰 앞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특히 광카우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경찰은 그의 과거를 철저하게 파헤쳤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그는 자신의 지위와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그의 잔인한 범죄는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는 법 집행자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확신했다. 집을 임대한 시점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시체를 은폐하려 한 모든 과정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악마의 시나리오였다. 이 끔찍한 사건은 홍콩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성과 탐욕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와 분노를 안겨주었다. 애비의 비극은 이제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끔찍한 거울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범인 알렉스를 잡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애비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는 피로 물든 증거들이 있었다. 지옥의 문은 이제 그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도주하는 악마. 헤어진 후 홍콩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도주를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 광카오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쓸 것이라 믿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미리 탈출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 계획은 바로 그와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온 한 남자 람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알렉스는 람슌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람슌은 요트 대여 회사의 직원이었지만 사실은 홍콩 암흑가와 깊숙이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는 알렉스의 범죄 계획을 은밀히 도왔으며 그를 바다를 통해 마카오로 밀항시키기로 약속했다. 알렉스는 람슌의 도움이 절실했다. 람슌은 알렉스의 범죄 행각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를 도주시키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람슌을 만나기 위해 퉁충 선착장으로 향했다. 알렉스는 마치 마지막 파티를 즐기는 사람처럼 50만 홍콩 달러의 현금과 400만 홍콩 달러 상당의 명품 시계 여러 개를 챙겼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시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바쳤던 것들이다, 애비.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야. 하지만 경찰의 추격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애비의 어머니가 제공한 단서로 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알렉스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퉁충 선착장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경찰들이 잠복해 있었다. 알렉스는 람슌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사복 경찰들에게 포위되었다.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체포되면서도 소리쳤다.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경찰은 알렉스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도움을 준 또 다른 공범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바로 람슌과 그의 연인 은가잉이었다. 은가잉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마사지사로
광카우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광카우는 그녀를 이용해 범행에 필요한 집을 임대했다. 은가잉은 광카우의 잔혹한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를 돕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룽메이 마을의 집 외에도 다른 장소에 또 다른 은신처를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를 교란하려 했다. 경찰은 알렉스의 진술을 토대로 람슌과 은가잉을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미 이들의 관계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다. 람슌은 알렉스의 도피를 돕는 대가로 거액 요구했고 은가잉은 광카우와 비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모두 돈에 눈이 멀어 한 인간의 잔혹한 죽음에 동조한 공범들이었다. 이로써 알렉스 가족의 범죄 행각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돈 세탁 조직과 암흑가 그리고 잔인한 살인 사건이 얽힌 복잡한 퍼즐이었다. 알렉스가 체포되고 그의 공범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애비의 죽음은 더욱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제 애비의 가장 친한 친구 판 샤오시영과 심지어 그녀의 현 남편 크리스에게까지 뻗어 있었다. 과연 이 잔혹한 이야기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모세하단 친구의 이중생활, 드러나는 배신. 알렉스와 그의 공범들이 체포된 후 경찰은 한 가지 의문점을 풀지 못했다. 알렉스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도주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도울 사람들을 모집했을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알렉스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고 충격적인 인물과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다. 바로 판 샤오셩이었다. 판 샤오셩은 단순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홍콩 암흑가의 거물 쌍권총 왕의 딸이었고 애비와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애비의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며 슬픔을 토해냈던 그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 경찰은 그녀가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샤오셩은 알렉스가 체포된 바로 그날 홍콩에서 대륙으로 도주하려다 체포되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샤오셩의 우아한 가면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알렉스와 그녀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의 자백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애비는 애초에 우리 조직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알렉스가 애비에게 접근한 것도 제가 그녀와 친구가 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샤오셩의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애비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애비의 일상,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상황을 알렉스 가족에게 은밀히 넘겼다. 애비가 알렉스 가족의 돈 세탁 조직과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된 것도 샤오셩의 이간질 때문이었다. 샤오셩은 애비가 알렉스 가족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정보를 흘려 그들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었다. 이는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애비가 제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죽음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아빠는 애비의 죽음을 원했어요. 그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샤오씨의 눈은 공허했다. 그녀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는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알렉스 가족과 함께 애비를 이용해 거대한 돈 세탁 작업을 벌였다. 애비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알렉스가 도망칠 때 제가 그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람슌과 접선하게 해줬죠. 저는
제 친구를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조직을 위한 일이었어요. 샤오싱의 자백은 홍콩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애비의 죽음은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이 벌인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은 애비의 비극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샤오싱은 겉으로는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사교계의 스타였지만 속으로는 냉혈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애비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홍콩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류층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인간의 탐욕이 낳은 끔찍한 비극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를 안겨주었다. 샤오싱의 체포는 이 잔혹한 이야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더 많은 비밀과 배신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애비 초이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두 남편의 은밀한 동맹, 드러나는 거대한 음모, 광카우 일가와 그들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된 후 경찰은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알렉스 가족이 단독으로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그들의 돈 세탁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은 단순히 작은 범죄 조직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애비의 현 남편 크리스가 있었다. 경찰은 크리스와 알렉스 사이의 통화 기록 및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돈 세탁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였다. 크리스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명 레스토랑 체인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알렉스 가족이 암흑가에서 벌어들인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였다. 애비는 그들의 완벽한 자금줄이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크리스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경찰이 자신과 알렉스 간의 은밀한 통화 기록과 거액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자 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애비의 비극적인 죽음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저는 알렉스와 거래를 했어요. 제가 그의 가족에게 사업 자금을 제공하면 그는 저에게 암흑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죠. 애비는 그녀의 재산은 우리 둘 모두에게 완벽한 통로였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녀는 우리의 동업자였어요. 크리스의 자백은 애비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라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의 공범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알렉스와 크리스 사이에서 돈을 운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자신의 역할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녀는 알렉스와 크리스 모두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애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하자 알렉스는 그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크리스는 달랐다. 그는 애비를 사랑했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알렉스의 잔인한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동조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이 거대한 돈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애비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고 애비를 버리는 길을 택했다. 저는 그날 밤 애비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를 모른 척했어요.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알렉스 가족의 위협과 제 자신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크리스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이로써 애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두 남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잔인한 가족, 그리고 그녀를 배신한 친구. 그 모든 사람들은 오직 돈이라는 탐욕 앞에 굴복했다. 애비의 비극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녀는 것이었던 돈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탐욕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에 희생된 비운의 여인이었다. 피로 물든 유산. 비극의 결말. 왕카오 일가, 크리스, 판 샤오쉔 등 모든 피의자들이 체포되면서 애비 초이 살인 사건은 끔찍한 진실을 모두 드러냈다. 그녀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을 향한 끝없는 탐욕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거울이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다. 애비의 막대한 유산은 결국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가? 마리스 위다 곰 잉글리. 법정에서 검찰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왕카오 가족의 잔인한 범행 동기, 알렉스와 크리스의 은밀한 공모, 그리고 판 샤오쉔의 배신까지. 법정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모든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패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돈을 위해 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결국 그 돈은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했다. 마리스 리다 봉 잉클리 탐 마리 메투. 왕 카우와 그의 두 아들 알렉스, 왕 코키텍에 각각 종신형을 선고했다. 어머니 리 수이 헝은 범행 은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크리스는 비록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공모 및 돈 세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 샤오쉔 역시 범인 은닉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탐욕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다. 마리 인지. 그녀의 유산은 그녀의 네 아이들에게 상속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했다. 가장 유력한 후견인은 바로 친어머니였다. 마리스 위다 공 잉글리 탐. 어머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 경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법원에 두 외손주 알렉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신청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법원에 알렉스 가족이 살았던 캐도리 힐 고급 아파트에 대한 재산 동결을 신청했다. 그 아파트는 겉으로는 광카우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애비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다. 때까지 그들의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애비의 죽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비극의 그늘에 갇히게 되었다. 특히 알렉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는 친부와 친할아버지 그리고 친삼촌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해체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다. 이 사건은 홍콩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성기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함과 잔혹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에비 초이의 비극적인 삶은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인이 어떻게 돈이라는 악마에 의해 파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실화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에비의 장례식은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분홍색을 테마로 조용히 치러졌다. 그녀의 시신은 화장되어 푸린 수도원에 안치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에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잔혹한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교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